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의 명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볼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 변호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 때문인지 최근 들어 아청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을 유독 많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당연히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상 누군가는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값을 초과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런 사건 유형은 피해자 쪽이든 가해자 쪽이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유형의 사건은 저는 물론 이전 영상에도 올렸듯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양형 기준에도 없는 합의나 형사 공탁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피해 청소년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 청소년의 가족은 대부분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엄벌만을 원하고 계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격해지셔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해주고는 싶은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합의금으로 적정한지를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순간의 임기응변이나 대처 등 변호사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합의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없더라도 합의가 성립될 수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도를 지켜가면서 양쪽을 모두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변호사의 진정성에 피해자 측이 마음을 여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시던 사건을 넘겨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한번 실패했던 합의를 제가 성공시킨 경험이 많아서 상대방 대리인들께 여쭤봤더니 공통적으로 저처럼 하시는 분이 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가해자라면 합의하려고 시도를 하기 전에 무조건 제가 피해자 쪽 국선 또는 사선 대리인 분께 사전에 이메일을 보내드리면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가족들의 사죄의 편지 이런 것도 미리 다 첨부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합의금의 액수와 만약 이 금액이 모자라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노력하여 맞추겠다는 내용, 또 이사를 가겠다든가 온 오프라인 상으로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 부가적인 제한 사항들을 어떤 것이든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 이런 부분을 모두 어필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에 비해 합의일 때 더 이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연락을 할 때 본인도 아니고 그냥 직원을 시켜서 전화하고, 또 대뜸 합의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나 그 대리인께서 뭐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피해자 쪽 대리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답변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 준비한 금액은 얼마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그래서 금액도 미리 다 제시를 하고 알려드리니까 만약 아예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금액이 문제냐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이런 부분을 다시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가해자 쪽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먼저 금액을 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합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 쪽에서 약간 합의할 생각이 있다가도 사라져 버리겠죠.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뭐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를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가족들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사실 처벌받는 것도 그 변호사님이 아니고, 오히려 실형 선고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으면 항소심도 생길 수 있고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소통했던 내용을 의뢰인이나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보고하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저를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고 고단한 일이기는 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제가 개업 초기에 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길래 이거를 주장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한 검사 출신 선배님이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변호사가 왜 고민해. 의뢰인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말 다 해주고 그 결과로 구속이 되든 어쨌든 구속되면 수임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꾸 이제 의뢰인들이 약간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 마냥 그러면 안 된다, 자꾸 의뢰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 뒤로도 그 선배님의 조언을 좀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겠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를 믿어준 의뢰인에게 원망받는 일보다 원망 안 받는 것이 월 수입이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또 이러니까 한번 사건을 맡겨보셨거나 상담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셨을 때 또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몸은 점점 고대지는데 그렇게 대충 하시는 분들보다 수입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상담을 하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빠져들어오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상담 신청 방법을 통해서 예약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정성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